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셉트론에 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유런인데 아마 디모님 책 처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외부로부터 어떤 값이 들어와서 그게 제 외부 신경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게 뭐 뉴런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데 그리고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뉴런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무릎 반사라는 것인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치에 이제 힘을 전달해서 이제 무릎을 치는 실험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풍선에 힘을 전달하여 무릎을 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경우를 먼저 보시자면 치니까 놀라 자빠지죠. 무릎 반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풍선 같은 경우에는 쳐도 별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그 별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떤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힘이 어떤 무릎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임계점보다 크면 이제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겠죠. 이럴 때 우리는 그 힘을 전달하는 손을 혹은 그 힘을 X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망치나 이런 풍선을 이제 W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무릎 반사를 재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XW가 세타보다 크면 1이고 아니면 0이다라는 간단한 식이니까 한번 두 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시험에 비유를 하자면 이게 왼손이고 이건 오른손, 그리고 이건 망치, 그리고 이것은 이제 풍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을 하나로 합쳐서 무릎 하나에 때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식을 이제 W1, X1 플러스 W2, X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어떤 임계점보다 작으면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0. 그리고 임계점보다 크면 무릎 반사가 일어난다. 1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의 식은 이제 한 곳으로 몰아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세타도 이 마이너스가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플러스 B라고 재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란 식이 이 퍼셉트론의 기본 식이고요. 이 식은 이제 이 그래프와 같은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이때 맨 처음에 보신 분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좀 헷갈리겠는데 인풋이 X1, X2인데 왜 이렇게 직선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고. 근데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이 X2를 이제 Y로 바꿔서 이제 X2에 Y를 대입해서 한번 식을 풀어보면 이제 X1에 관한 X1을 인풋으로 하는 그 1차원 직선 방정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분류를 해보는 것인데, 어떤 분류를 할 것이냐면 인풋에는 이제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풋에는 이제 달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해서 그 결과를 둘 다 있으면 나비벌, 다리만 있으면 사람, 그리고 날개만 있으면 비행기, 그리고 둘 다 없으면 지렁이라고 한번 정의를 하고 이것을 분류를 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엔드 연산자,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달가 있는 애를 이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선 하나 쫙 끄면
뭐 뽑아지겠죠? 얘는 1이고 나머지는 0, 0, 0. 그리고 이번에는 랜드 연산자로 해가지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 애 말고 나머지만 뽑고 싶다 할 때 똑같은 줄을 긋고 나머지만 뽑아내면 되겠죠. 이번엔 OR 연산자,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거나 다리가 있으면 그냥 뽑아내는 거죠. 그때는 그래프를 살짝 내려서 나머지 4개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OR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XOR 연산자는 날개가 있거나 다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것을 뽑아내는 연산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 직선의 그래프로는 어떻게 해도 뽑아내기 좀 힘들어 보이죠?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 사람과 비행기만을 뽑아내는 그 그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처리해야만 볼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69년에 이제 마빈 민스키라는 이제 박사님이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못 풀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냐라는 좀 비관적인 좀 정의를 내리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에 또 유명하신 분이라 한동안 이제 딥러닝의 겨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딥러닝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그러니까 XOR 연산자를 풀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셔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해답을 하나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해답을 내렸냐면, 이제 가운데 S1과 S2라고 하는 층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층 퍼셉트론을 만든 거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하겠냐라고 한번 속을 뜯어보겠습니다. 속을 뜯어보면 이제 안에는 그 랜드 연산자, 그리고 밑에는 뭐 OR 연산자, 이렇게 AND 연산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 뭐 기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랜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 애 말고 나머지 다 뽑아낸 거죠. 그래서 111. 그리고 OR 연산자는 날개 없고 다리 없는 애 말고 나머지를 뽑아내는 거니까 또 111. 그리고 AND 연산자는 이 1, 2개 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XOR 연산자를 풀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그 S층을 이제 은닉층이라 부르고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는 이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이렇게 개수도 층도 더 늘리고 개수도 뭐 S1, 뭐 S, 뭐 100,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막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B는 어디 가느냐는 거죠. 지금 말하다 보니까 뭐 W1, X1, 뭐 플러스 W2, X2 이렇게 식은 뭐 이런 그림만 그렸다가 갑자기 B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B는 이제 위에 하나 붙여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또 새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A라고 받을 수 있는데 이 A를 Y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Y를 또 전달해주는 Y에다가 전달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H 함수, 이게 활성화 함수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H 함수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다시 또 재변형되어서 Y에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명한 것들이 뭐 이런 활성화 함수 중에 유명한 애들 몇 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일단 처음에 계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 무릎 반사 그 경우와 같은 거죠. 어떤 반응, 임계점보다 크면 반응을 해야 1.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응하지 마라 0. 이런 함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건 조금 극단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들을, 이런 그래프들을 혹은 이런 함수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 가지 함수들의 공통점은 다 직선 그래프가 아니란 거죠. 그냥 선형 그래프가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선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기울기가 뭐 3이었다. 근데 그러면 층을 하나 더 곱하면
또 9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9로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선형보다 학습 어떤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굳이 이렇게 층을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직선 그래프를 쓰면. 그래서 이런 비선형 그래프를 비선형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y까지 결과를 어떻게 얻었어요. 이렇게 x로 들어와서 뭐 퍼셉트론이 뭐 다층으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y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됐는데, 그러면 이 값들은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항등 함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결과값이 y1이 2고 y2가 3 그리고 y3가 이제 1이라고 먼저 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혹은 뭐 곱하기 뭐 1, 뭐 2, 3 이런 간단한 수를 또 곱해서 뭐 그냥 그대로 출력하거나 하면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이런 값들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아웃풋이고 이 파란색이 인풋 값이라고 하면 인풋 값을 이렇게 줬더니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나오더라 라고 하는 뭐 시계열, 뭐 예측 함수를 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이제 방법으로는 이제 소프트 맥스 함수라고 있는데, 막 식이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막 헷갈리니까 막 보기 싫으니까 다른 말로 그냥 순서 정하기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 맥스에는 다른 뜻이 있지만 지금에는 이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전과 동일하게 y1에는 2, y2에는 3, 그리고 y3에는 이제 1, 2라는 값을 주고 그 값에 이제 매칭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y1이 제일 크다 이러면 결과는 개를 뽑아라. 그리고 y2가 제일 크다, 고양이, y3가 제일 크다 그럴 땐 사람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제 모델을 막 돌리면 이제 이런 결과 값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큰 게 y2고 y2는 고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고양이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이렇게 분류기의 방법으로 하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출력한 방법까지 알았으니 막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 놓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수많은 w의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w라는 것이 있었지 그 w 값이 뭐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w 값을 랜덤으로 주면 이것은 만약에 여기에 고양이 그림을 넣었다 라고 하면 여기 뭐 랜덤 값을 넣으면 아무것도 뭐 이상하게 나오고자 하면 고양이일 때도 있고 뭐 개일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 노가다를 해서 진짜 고양이에 맞는 막 분류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막 개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얘는 고양이가 아닌 건 아는데 개라는 것을 학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한 것은 말 그대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거죠. 말 그대로 뭔가 틀은 만들어 놨는데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W라는 것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